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 야, 야숨은 한때는 닌텐도 스위치 본체보다 더 많이 팔린 스위치 게임으로 유명하며 닌텐도 스위치 유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이 게임은 닌텐도가 기획하긴 했지만 사실 개발한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바로 모노리스 소프트인데 게임 디자인, 프로그래밍, 그래픽 부분을 위탁받았죠.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핵심 개발자들이 한때는 불량 채권에 가까웠으며 고작 한화 10억 원에 팔렸다는 건 아시나요? 이번에는 야숨의 경이적인 히트에 이어 소편인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의 개발에 참여한 제작사, 한때 불량 채권이었던 모노리스 소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카시 테츠야는 1988년 일본 팔콤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입사, RPG 게임팀에 배속되어 제작 경험을 쌓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역작 제노기어스, 제노사가의 디자이너인 다나카 쿠니코와 인연을 맺지요. 이후에는 스퀘어로 이직한 후 파이널 판타지 4, 5, 6, 그리고 크로노 트리거의 디자이너로 참여하며 1995년에는 직접 차세대 파이널 판타지 제작에 뛰어듭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마법, 아이템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게임인데 이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가장 나은 작품을 파이널 판타지로 지정하기 때문이죠. 이때 만들어진 것이 키타세 요시노리가 제작한 우리가 아는 파이널 판타지 7 그리고 다카시가 제작한 프로젝트 노아였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듯 차세대 파이널 판타지로는 키타세의 아닌 채택, 다카시의 프로젝트 노아는 지금도 탄탄한 마니아를 가진 게임 제노기어스로 탄생합니다. 제노기어스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엔딩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에피소드 5, 그가 구상한 6부작의 대서사시 중 5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카시는 나머지 에피소드를 개발하고 싶었죠. 그의 요구의 경영진은 100만 장이 넘어가면 소편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149만 장을 팔아치우게 되지만 이건 훗날의 이야기. 당시 총 판매 장수는 89만 장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10만 장만 팔려도 파티를 벌이는 걸 감안하면 격세지감이죠. 소표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난감한 건 엄밀히 말하자면 제노기어스는 대중적인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훌륭한 세계관, 멋진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게임을 이해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추론해야 하는 소위 마니아 게임이었습니다. 결국 제노기어스 2의 개발은 좌초되고 다카시는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해 스퀘어의 동료인 스기우라 히로히데 혼네 야스유키와 함께 회사를 퇴사, 자신만의 개발사 모노리스 소프트를 설립합니다. 저는 그를 잘 모르지만 사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꿈을 같이 하는 동료를 얻은 것은 물론 부인인 사가 소라야도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후 그의 길도 결국 인맥이 열어줍니다. 회사를 세운 다카시는 제노기어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을 테고 자신이 부인과 함께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퍼블리셔와 미팅을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팩맨의 아버지이자 남코의 창업자인 나카무라 마사야였죠. 사람은 좋아 보이는 다카시 테츠야.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성향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제노기어스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오머지할 정도로 여러 크리에이터와 유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명작입니다. 문제는 이게 미완성이라는 거죠. 게임 디스크 1장은 정말 흥미진진한 비주얼이 펼쳐지지만 디스크 2장에 들어가면 거의 글만 나옵니다. 개발 기간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성향이 제노사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게임 발매일 6개월 전에 엔진이 완성될 정도로 개발 환경이 형편없었는데 이유는 다카시가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엔진을 그때마다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마감이 다가오자 겨우겨우 수습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나온 게임은 스토리는 좋아도 게임적으로 미묘했죠.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2가 한창 붐이었던지라 45만 장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었지만 제노 시리즈의 광팬인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결과물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5.1 채널에 물리면 소리가 엄청 좋긴 했지요. 이 편은 1편으로부터 2년 뒤인 2004년에 발매됩니다. 전작 엔진이 급조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진이 대거 이탈하는 바람에 결과물은 대놓고 처참한 퀄리티가 되었고 그나마 장점인 스토리조차 진도는 거의 안 나가면서 떡밥만 잔뜩 던진 셈이라 판매량은 전작 대비 반토막이 났죠. 3편의 발매 예정일은 2006년이었습니다. 다카시는 나머지 에피소드도 모두 만들고 싶어 했지만 남코 입장에서 성적 이런 게임을 계속 끌고 갈 순 없었기에 다카시에게 마지막 한 작품으로 마무리하라고 엄포를 놓지요. 이후 절차 부심해서 만든 3편은 드디어 일반적인 기준에서 봐도 수작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벤트가 글만 나오는 비주얼 노벨이 된다던가 전작들의 강점이었던 사운드가 2채널로 바뀌는 등 열악한 제작 환경이 드러났으며 엔딩도 3부작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질 테지만 여기서 끝! 이란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카시 테츠야는 제노기어스, 제노사가를 내리 미완성시켰다는 불명을 안게 되지요. 2006년 나카무라 마사야 남코 사장이 퇴임하면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남코는 반다이에게 인수합병당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쓸모없는 인력과 자산을 줄이는 중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모노리스 소프트가 걸려버린 것이죠. 이때 다카시를 구한 것은 결국 인맥일까요? 공동 창업자인 혼네 야스유키는 모노리스의 또 다른 IP 바텐 카이토스를 게임큐브로 만들었고 이 게임은 많이 약하지만 높은 완성도로 평가받았는데요. 이때 바텐 카이토스를 눈여겨보고 조언을 해준 사람이 마리오 파티의 프로듀서였던 닌텐도의 하타노 신지 전무였죠. 당시 닌텐도는 이와타 사토루 사장의 게이밍부의 확대, 즉 게임을 하는 연령층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었고 다카시의 고충을 들은 하타노는 콘텐츠 확충과 개발 능력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모노리스의 인수를 이와타 사장에게 거니 이때부터 모노리스는 닌텐도의 계열사가 됩니다. 이와타 씨는 왜 모노리스 소프트를 인수한 것일까요? 실은 다카시 씨와 이와타 씨는 간접적인 인연이 있었지요. 2003년 게임큐브로 개발을 진행하다가 결국 취소, 게임보이 어드밴스드로 기종이 바뀐 전설의 걸작 마더3의 개발 과정에 프로듀서인 이토이 시게사토 씨와 다카시 씨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2007년 모노리스 소프트는 닌텐도에 부분 인수됩니다. 이때 닌텐도가 인수한 가격은 10억, N이 아니라 한화 10억인데요. 이는 정확히 말하면 모노리스 소프트의 주식 80%를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에게서 양도받은 금액으로 아마 추측컨대 이로 인한 손실을 닌텐도가 어떤 형태로 메워준다는 전제하에 뒤에서 이뤄진 비즈니스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수합병된 이후 첫 작품인 위용 액션 게임 디제스터 데이 오브 크라이시스를 시원하게 말아먹는 디제스터 재난을 일으키고 좌절하게 되지요. 하지만 닌텐도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한 소마 브링어가 11만 장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였으며 테난2, 스매시 브라더즈, 동물의 숲 등을 개발했고 닌텐도 진영에 참가하는 회사들의 기술 자문을 맡는 등 닌텐도 진영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많이 이바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타카시 테츠야는 두 거대한 신이 서로 싸우다 죽은 시체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떠올립니다. 타카시는 이 세계관을 정리한 후 닌텐도의 프로듀서 야마가미 히토시를 만나는데요. 야마가미는 포켓몬스터의 게임 브리크, 파이어 엠블렘의 인텔리전트 시스템, 그리고 모노리스 등의 개발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야마가미는 이 근본 없는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조차 없이 세계관만 덜렁 들고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닌텐도는 여러 형태의 아이디어를 거둔 상황이었고 JRPG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일단 야마가미는 사장인 이와타 사토루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와타 씨는 이 컨셉에 강한 흥미를 느끼며 개발을 독려했고 이렇게 모노리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프로젝트 모나도 세계의 시작에 개발이 시작됩니다. 모노리스 소프트는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게임 디자인,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이를 만들어내는 상상력 또한 뛰어나지만 크리에이터 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일정에 맞춰 수행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마가미는 프로젝트를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우선 첫 맵을 만들어 제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겠다고 말이죠. 히피 스타일의 개발자인 다카시 테츠야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이걸 걷어차버리면 정말 남의 하청만 하다 죽을 판이라 별 수 없이 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 좌초되었지요. 다카시는 계속 새로운 것을 상상하여 붙여나갔고 캐릭터의 설정은 점점 늘어났으며 자연히 프로젝트는 계속 방대해졌습니다. 결국 여태까지처럼 개발 기간이 촉박해지자 이대로는 또 망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다카시는 야마감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들을 발매할 테니 뭘 잘라내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달라. 하지만 야마가미는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잘라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게임에 필요한 것들이니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 발매일은 내가 사장님께 건의드려 늦추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이를 들은 이와타 씨는 한마디로 정리하죠. 타이틀은 제노기어스와 제노사가를 잇는 작품 제노블레이드로 하자고. 2009년 위용 오픈월드 RPG
제노블레이드가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공개됩니다. 서양권의 팬들은 일부는 환호했지만 일부는 냉소적으로 바라봤죠.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위에서 오픈월드 RPG란 점도 문제였지만 당시 서양권의 유저들은 일본에서 만든 RPG를 낡은 구시대 유물로 치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결과는 어땠느냐? 2010년 6월 한참 성능이 낮은 닌텐도 위로 발매된 제노블레이드는 자신의 첫 작품을 밀어낸 게임 파이널 판타지 7의 메타크리틱 점수와 같은 스코어를 기록했으며 서양권의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일본 내 판매량은 15만 장으로 조sol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97만 장이나 팔리면서 글로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제노블레이드는 닌텐도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지요. 이 성공을 인정한 닌텐도는 2011년 반다이 남코가 가진 모노리스 소프트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했고 동년 10월에는 교토의 시조 가라스마 역에 전용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이 스튜디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제노블레이드 시리즈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또 하나는 닌텐도 게임의 개발 위탁이었습니다. 동물의 숲, 스플래툰, 대난투 시리즈, 그리고 젤다 시리즈의 개발을 위탁받고 있었죠. 야숨이 처음 발표된 것은 2013년 닌텐도 다이렉트였습니다. 이때 젤다의 새로운 컨셉이 발표되었는데 시나리오 순서에 따라 던전을 공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저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오픈월드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때 모노리스 소프트가 크게 활약합니다. 당시 모노리스 소프트는 제노블레이드 크로스란 작품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은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 5만 장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이는 위유가 인기가 없다는 점, 스토리의 뼈대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게임의 특성 때문이었죠. 이 게임은 스토리가 정해진 게임이 아니라 오픈월드에서 자유롭게 퀘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위유의 열악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구독률은 정말 훌륭해서 오픈월드를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었죠. 이런 취향의 게임은 서양 유저들에게 직격이라 그런지 위유가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1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기에 야숨을 모노리스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요. 사실 젤다의 프로듀서 아오노마 에이지씨가 젤다의 오픈월드를 기획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닌텐도의 하드웨어는 그다지 뛰어난 성능이 아니라 좀처럼 시도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노블레이드 크로스라는 결과물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죠. 게다가 모노리스는 스카이워드 소드를 개발한 경력도 있으니 차세대 프로젝트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후 야숨은 닌텐도의 기획제작본부 EAD가 기획 및 지휘를 맡고 모노리스 소프트가 게임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맡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숨은 약간 느려지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상당히 방대한 콘텐츠가 원활히 작동하는 대작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3천만 장을 파는 초대형 히트를 쳤지요. 이렇게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한 모노리스 소프트는 야숨의 후속작인 젤다의 전설, 티어즈 오브 킹덤의 개발도 맡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은 전작보다 더욱 커졌죠. 이 작품은 전작에서 가끔 보이는 버벅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기도 했지요. 타카하시는 훌륭한 개발자지만 약점도 확실했죠. 하지만 좋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결국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 끝까지 버텨나가면서 결국 꿈을 이뤘죠. 제노블레이드는 3편까지 발매되었으며 각각의 게임에 서브 시나리오가 포함 총 6개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1995년부터 꿈꾸던 6개의 장대한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그동안 많이 가필되었겠지만요. 정말 꿈을 향한 끈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꿈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노리스 소프트 타카시 테츠야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